수천 명의 여성들이 유럽 해방 이후 머리를 밀리고 구타당하며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다. 그녀들의 범죄, 점령 기간 중 독일 병사들과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었다. 재판도 변호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집 밖으로 끌려나와 거리로 끌려다니며 집단적 분노의 표적이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최소 2만 명의 여성이 머리를 밀렸다. 노르웨이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수감되고 자녀들과 격리되었으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네덜란드에서는 그녀들에게 걸음 위에 무릎을 꿇게 했다. 이러한 처벌은 사랑이었든 편의였든 강제였든 구분하지 않았다. 의심만으로 충분했다. 왜 처벌은 거의 전적으로 여성에게 집중되었는가? 갓 해방된 이 사회들은 어떻게 집단적 수치심을 여성의 몸에 투사했는가? 이것은 수평적 협력의 이야기다. 군사적 승리가 정의도, 연민도 없이 상징적 숙청으로 이어졌던 현실이자 불편한 한 에피소드이다. 침대 속의 적, 사랑, 생존 또는 배신. 나치 군대가 유럽을 가로질러 끊임없이 전진하는 동안 전선 뒤에서는 복잡하고 어두운 현실이 전개되고 있었다. 독일 점령은 군사적, 정치적 지배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의 불가피한 사회적 상호작용도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중에 수평적 협력이라고 알려지게 될 현상이 등장했는데, 이는 지역 여성들과 독일 군인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용어였다. 생존은 전쟁 중 많은 여성의 행동을 해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범주이지만, 일부는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주둔군의 존재를 전략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제3제국의 이웃 유럽 국가들에 대한 정복은 매우 빨랐다. 독일 군인들은 이웃 나라들의 수도에 침입하여 영토의 절대적 주인처럼 행동했다. 이러한 허용은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젊고 강한 많은 나치들은 그들의 행동이 나중에 여성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하지 않고, 그들이 매력을 느끼는 여성들과 밤을 보내는데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동기는 복잡한 스펙트럼을 형성했다. 일부 여성들은 점령자들과 진정한 정서적 유대를 발전시켰으며 그들을 추상적인 적이 아닌 개인적인 인간으로 보았다. 다른 이들은 전쟁이 가져온 극심한 물자 부족과 기아에 시달려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한 실용적인 수단으로 이러한 관계를 맺었다. 독일 군인들이 방문하기를 갈망했던 도시인 파리에는 교외에만 30개가 넘는 매춘업소가 설립되었다. 독일 고위 지휘부가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인원의 난잡한 행동을 통제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더 많은 프랑스 여성들이 독일인의 팔에 안겨 눈을 떴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매춘의 맥락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많은 관계는 다양한 이유로 점령자들과 관계를 시작한 평범한 여성들과 발전했다. 이러한 현실은 즉각적인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프랑스 레지스탕스는 명시적인 위협이 담긴 전단을 배포했다. 독일인에게 몸을 주는 프랑스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완전히 깎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등에 독일인에게 팔렸다고 쓸 것이다. 젊은 프랑스 여성들이 게슈타포나 민병대에 자신의 몸을 팔 때 그들은 프랑스 동포들의 피와 영혼을 팔고 있는 것이다. 미래의 아내들과 어머니들은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순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경고는 이러한 관계가 나타내는 깊은 도덕적 갈등을 반영했다. 많은 공동체에서 적과의 친밀함은 국가적 충성심뿐만 아니라 확립된 도덕적, 사회적 규범의 위반을 구성하는 궁극적인 배신의 경계였다. 전통적으로 미덕과 국가 연속성의 수호자로 여겨졌던 여성들은 추가적인 상징적 무게를 짊어졌다.
장기간의 점령은 복잡한 역학을 만들어냈다. 필요에 의해 독일인과의 관계를 시작한 일부 여성들은 나중에 정서적 유대를 발전시켰다. 다른 이들은 이러한 관계가 제공하는 물질적 혜택을 활용하면서 감정적 거리를 유지했다. 대부분의 인구에게는 접근할 수 없는 자원인 식량, 보호, 의약품 또는 돈. 독일 군사사령부는 양면적인 태도를 취했다. 공식적으로는 장기적인 침묵을 억제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군대를 위한 배출구로서 이를 용인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사회적 통제 수단으로 이를 장려하기도 했으며 점령 기간 동안 군인들의 편안함을 증가시키는 관계를 맺도록 허용했다. 관련된 여성들에게 이러한 결정은 극도의 압박 상황에서 일어났다. 지역 남성들이 없는 상황에서 전투 중이거나 포로가 되었거나 처형되었거나 많은 여성들은 전례 없는 가족적 책임에 직면했다. 선택지는 제한적이었고 모두 문제가 있었다. 기아를 받아들이거나 암시장에 의존하거나 자원을 통제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상황은 지역적 뉘앙스를 발전시켰다. 점령이 어느 정도 표면적인 정상화를 보였던 프랑스에서 이러한 관계는 상대적으로 가시적으로 일어났다. 나치 정권이 더 극단적인 인종정책을 시행한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다른 맥락에서 발생했으며 때로는 우생학적 정책이나 체계적인 억압을 통해 강제되었다. 이러한 모든 경험을 개인적인 동기와 상관없이 점령자와의 친밀함에는 사회적 비용이 따른다는 확실성이 연결했다. 관련된 여성들은 자신들이 관찰되고 판단되고 기억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쟁은 언젠가 끝날 것이고 그와 함께 책임을 질 때가 올 것이었다. 운명은 이 불운한 여성들에게 전후 시기 동안 직면하게 될 가장 심각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점령된 나라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해방은 침략자의 추방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국가적 굴욕 동안 축적된 집단적 분노의 눈에 띄고 접근하기 쉬운 표적이 된 이 여성들을 향한 내부 정산의 물결도 가져올 것이었다. 해방과 린치, 공개적 복수의 시작, 나치 독일이 점령한 영토의 해방은 기쁨과 축하의 장면들을 가져왔으나 이는 빠르게 집단적 복수의 어두운 에피소드로 변모했다.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연합군이 진격하면서 그들은 프랑스의 마을과 도시들에서 반복되는 불안한 현상을 목격했다. 수평적 협력으로 고발된 여성들에 대한 박해와 공개적 처벌이었다. 연합군은 불안한 광경을 목격했다. 적과의 친밀함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잔인하게 처벌받고 해방 축하에 어두운 얼룩이 될 공개적 굴욕을 당했다. 독일군이 철수한 후 첫 시간에 무장한 사람들이 지목된 가정에 침입하여 협력자로 식별된 여성들을 증거가 있든 없든 강제로 끌어냈다. 절차는 인식 가능한 패턴을 따랐다. 여성들은 공공광장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그들의 의식적 굴욕이 시작되었다. 전쟁 기록자 로버트 카파는 이러한 장면들을 기록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행렬의 선두에 있었고 현지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체포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 불행한 소녀들에게 비가 내리듯 따귀와 침뱉기가 쏟아지는 동시에 나는 키스와 축하를 받았다. 폭력은 머리카락을 깎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다. 여성들은 이후 거리를 행진하며 공개적 굴욕을 당했다. 많은 경우 그들의 옷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벗겨져 적대적인 군중 앞에서 그들의 취약성을 증가시켰다. 처칠의 개인 비서인 잭 콜빌은 다음과 같이 관찰했다. 나는 프랑스 인구의 야유와 휘파람 소리와 함께 지나가는 열린 트럭을 보았는데
그 뒤에는 비참한 여성 12명이 있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모두 깎였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부끄러워서 머리를 숙였다. 이 잔혹함에 메스꺼움을 느꼈지만 나는 우리 영국인들은 900년 동안 침략이나 점령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판단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행위는 점령이 특히 억압적이었거나 레지스탕스가 심각한 보복을 당한 지역에서 더 강렬하게 발생했다. 대중적 정의와 통제되지 않은 복수 사이의 경계는 흐려졌다. 고발은 종종 소문, 익명의 고발 또는 개인적인 정산에 기반했다. 일부 여성들은 질투심 많은 이웃들에 의해 지목되었고, 다른 이들은 이전의 지역 남성들을 거부했다가 이제 복수의 기회를 찾는 남성들에 의해 지목되었다. 일부 지역에서 폭력은 극단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파리에서는 독일 군인들을 고객으로 받아들인 매춘부와 여성들이 죽을 때까지 발로 차인 사례가 있었다. 독일 장교들과 관계를 맺은 귀족 여성들조차도 머리를 깎였다. 수년간의 점령 동안 축적된 증오는 접근 가능하고 취약한 희생자들에게서 탈출구를 찾았다. 연합군은 이러한 에피소드에 대해 양면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많은 군인들이 이러한 행위들을 불안하게 여겼지만 프랑스가 점령해서 견뎌온 고통에 대한 일정한 이해가 있었다. 연합군 당국은 일반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이러한 에피소드를 정치적 전환기에 프랑스의 내부 문제로 간주했다. 특히 불안한 요소는 이러한 과정 동안 법적 질문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여성들이 소지하고 있던 독일 무기가 발견되면 상황을 설명할 기회도 없이 즉결 처형되었다. 제1보병사단의 미국 중위가 4명의 여성이 나무 위에서 저격수로 5명이 마을 안에서 독일 제복을 입고 있었다고 보고한 것과 같은 소문에 의해 강화된 협력에 대한 일반적인 두려움이 있었다. 이 현상은 1944년 여름과 가을 동안 해방된 프랑스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추정에 따르면 최소 2만 명의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머리를 깎였으며 실제 숫자는 훨씬 더 클 수 있다. 자발적인 행위로 시작된 것이 점차 제도화되어 국가의 상징적인 정화, 점령의 수치심에 대한 공개적인 퇴마의식으로 변모했다. 이 첫 번째 사법 외적 처벌의 물결은 결국 민간 당국이 통제권을 회복함에 따라 더 공식화된 과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 수천 명의 여성들이 이러한 에피소드로 인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표시되었으며 프랑스는 국가 재건과 최근 과거와의 정산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시작했다. 수치의 카니발, 처벌의 의식, 수평적 협력으로 고발된 여성들에 대한 공개 처벌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의식적인 현상이 되어 고유한 이름을 받았다. 못생긴 카니발. 이 용어는 대중적 정의, 집단적 카타르시스,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적 통제 요소를 결합한 사건들의 괴기하고 화려한 성격을 포착했다. 의식은 거의 의례적인 순서를 따랐다. 중심 순간은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진 상징적 행위인 머리카락 삭발이었다. 전통적으로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과 연관된 여성의 머리카락은 위반의 가시적인 표시로 제거되었다. 이 행위는 피고인들을 모든 관찰자가 즉시 유죄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변화시켰다. 처벌의 집행은 일반적으로 즉흥적인 체포로 시작되었다. 종종 자칭 마지막 순간에 저항군이라고 하는 남성 집단이 지목된 가정에 침입했다. 여성들은 때로는 침대에서 직접, 때로는 일상적인 활동 중에 강제로 끌려 나왔다. 놀라움의 요소는 희생자들에게 신체적 또는 심리적 준비의 가능성을 거부함으로써 굴욕감을 증가시켰다. 카니발은 강제 행진으로 계속되었다. 처벌받은 여성들은
종종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오픈 트럭에 태워져 주요 거리를 가로지르도록 강요받았다. 군중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욕, 침뱉음, 많은 경우 희생자들을 신체적으로 공격했다. 이 행렬은 여러 목적을 수행했다. 처벌받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키고 잠재적 위반자들에게 경고하며 처벌 행위에 집단적 참여를 허용했다. 증언들은 이러한 행진에 특별한 잔인함을 지적한다. 협력자들은 매 맞으며 달리기를 강요받았고 실제로 매를 맞았다. 여성들은 공개적 굴욕뿐만 아니라 때로는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초래하는 신체적 공격도 직면했다. 폭력은 용서할 수 없는 가장 큰 위반. 적과의 친밀함에 대한 애국적 분노의 정당한 표현으로 정당화되었다. 이러한 처벌의 공연적 차원은 근본적이었다.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처벌이 가시적이고 기억에 남고 본보기가 되어야 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기록하기 위해 사진작가들이 소집되어 도덕적 질서의 회복의 증거로서 유통될 이미지들을 생산했다. 열광적인 군중들에 둘러싸인 삭발된 여성들의 비통한 얼굴을 보여주는 이 사진들은 오늘날 교란적인 역사적 문서를 구성한다. 이러한 의식에 대한 대중적 참여는 복잡한 차원을 드러낸다. 진정한 분노와 함께 덜 고귀한 동기들이 공존했다. 기회주의, 개인적인 안갚음 또는 단순한 사회적 순응주의. 많은 참가자들은 점령 동안 애매한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처벌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애국적 충성심의 공개적 시연으로서 어떠한 협력 의혹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방법으로 역할했다. 이 수치의 카니발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거의 독점적으로 여성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독일 공장에서 일한 것에 대해 삭발된 남성 사례가 있었지만 여성들이 압도적 다수의 희생자를 구성했다. 이 불균형은 여성의 성적 협력이 국가적 통합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가족과 집단적 순수함의 수호자 역할을 할당한 가부장적 구조를 위협하는 특히 위반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공개 처벌은 모든 피고인들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사회적 계급, 개인적 연결, 특정 상황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보호 네트워크가 없는 겸손한 배경의 여성들은 특권층의 여성들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귀족들도 때때로 굴욕을 당했으며 이는 집단적 정화의 순간에 완전히 안전한 사람이 거의 없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비극적인 측면은 무고한 희생자들의 포함이었다. 독일 군인들에게 강간당한 여성들 또는 단순히 필요한 직업적 상호작용을 가졌던 여성들, 장교들을 숙박시켜야 했던 교사들과 같은 이 무차별적으로 처벌받았다. 정화에 대한 열정은 종종 개인적 정의에 대한 관심을 초월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탈리아, 그리고 폴란드. 감옥, 망명, 그리고 정신병원, 독일군 점령자들과 관계를 맺은 여성들에 대한 처벌 현상은 프랑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다른 해방된 유럽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여성들은 체계적인 보복에 직면했는데 이는 프랑스의 경험과 상징적 요소를 공유하면서도 특정 문화적, 정치적, 법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노르웨이에서 수평적 협력에 대한 대응은 특히 엄격한 제도화된 형태를 취했다. 해방 이후 노르웨이 당국은 프랑스와 비교할 만한 열정으로 나치의 전 연인들을 추적했지만 법적으로 더 공식화된 방법을 사용했다. 협력자로 확인된 여성들은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형을 받았으며 그 기간 동안 그들은 극도로 열악한 조건에서 강제 노동에 보내졌다. 노르웨이 시스템은 독일군 병사들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특히 무자비했다. 스칸디나비아 왕국에서는 독일인 아버지를 둔 7,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이는 그 나라 인구에 비례하여 상당한 수치였다. 어머니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교정기관에 수감되었을 때 아이들은 특별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종종 어머니들이 형을 마친 후에도 그들을 찾을 수 없게 하기 위해 이름이 바뀌었다. 일부 노르웨이 여성들은 놀라운 끈기를 보였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찾아 그들의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후에 무자비한 사법 시스템에 직면했는데 이는 체계적으로 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판사들은 공개적으로 양육권 회복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아이들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법적 투쟁을 계속한 사람들은 추가적인 저항에 직면했다. 그들에 대해 새로운 사건들이 열렸고 종종 의사들이 적절한 진단을 내리는 의학적 평가를 받게 되어 그들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선언하고 장기간, 때로는 평생 동안 정신병원에 가두었다. 노르웨이 시스템은 어떤 점령된 국가보다도 이러한 여성들을 더 엄격하게 다루었다. 역설적으로 그들은 파시즘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동포들에 대항하여 싸운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반역자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엄격함은 국가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긴급한 필요성을 반영했는데 노르웨이를 자국민 중에 반역자 없이 파시스트 침략자들에 대한 저항에 만장일치로 참여한 국가로 제시하려는 것이었다. 독일인들과 관계를 맺었던 여성들, 특히 이러한 유대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한 여성들은 이러한 정화적 서사에 모순되었고 역사적 서술에서 제거되어야 했다. 네덜란드에서 여성 피고인들에게 가해진 처벌은 프랑스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따랐으며 공개적 굴욕에 중점을 두었다. 협력자들은 걸음 위에 무릎을 꿇고 머리가 삭발되고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위반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네덜란드 국가색인 주황색으로 머리가 염색되었다. 대중의 반응은 마찬가지로 무자비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모욕하고 체계적으로 억압했으며 그들의 자녀들은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고 그들의 어머니가 반역자라는 사실을 매번 상기시켰다. 이러한 네덜란드 여성들 중 많은 이들에게 유일한 구원은 거주지 변경이었다. 그들은 자녀들과 몇 안 되는 소지품만 가지고 집을 떠났다. 광범위한 대중의 적대감으로 인해 재산 매각은 불가능했고 은행 직원들은 그들에게 대출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박해를 경제적 영역으로 확장하여 구조적 불안정성을 초래했다. 폴란드의 경우는 나치의 인종정책에서 파생된 추가적인 복잡성을 보여준다. 독일 지휘관들 사이에는 폴란드인들이 인종적으로 독일인들에게 가장 가까운 민족이라고 여기는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인리히 힘너 본인과 같은. 이로 인해 폴란드 여성들 사이에 엄격한 선별이 이루어졌는데 슬라브 인종에 더 가까운 여성들과 아리안 인종에 더 가까운 것으로 간주되는 여성들로 나뉘었다. 힘너에 따르면 후자를 통해 우월한 인종의 구성원 수를 늘리는 것이 가능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인종적 평가는 이후의 낙인으로부터 폴란드 여성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우생학적 프로그램에서 강간당하거나 강제적인 관계로 강요당했지만 해방 이후에는 피해자와 자발적 협력자 사이의 구분이 흐려졌다. 특히 잔혹한 점령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입은 폴란드 사회는 전쟁 중 행동을 판단할 때 뉘앙스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탈리아의 경우 다른 유럽 상황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수성을 보여준다. 이탈리아의 1943-1945년 동안은 파시즘의 몰락 1943년 7월 25일 연합군과의 휴전 후 독일군 점령
북부 무솔리니 하에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 창설, 그리고 마침내 국가의 점진적 해방으로 특징 지어지는 격동의 시기였다. 독일군 철수 직후 협력자에 대한 처벌이 시작된 다른 영토와 달리 이탈리아에서는 이러한 복수 행위가 전쟁이 끝나기 전에도 시작되었으며, 이는 외국 점령자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통치해온 파시스트 정권과의 싸움도 표시했다. 이탈리아에서 삭발된 여성들은 단지 독일인과 관련된 여성들뿐만 아니라 공화국 파시스트의 아내, 여자친구 또는 가족 구성원들이었으며, 이로써 반역자의 더 넓고 정치적으로 복잡한 범주가 만들어졌다. 이탈리아에서 수집된 증언들은 이러한 행위들을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은 국가의 부활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국가적 정화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적 정당화는 자신의 행위보다는 가족적 연관성으로 인해 종종 처벌받은 여성들이 겪은 특정한 불의를 감출 수 없다. 벨기에의 상황도 특별한 주목을 받을 만하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수천 명의 아이들이 독일 국방군 군인들과 현지 여성들 사이의 관계로 인해 벨기에 영토에서 태어났다. 이러한 전쟁의 아이들 대부분은 자발적인 관계, 종종 진정한 정서적 유대 관계 내에서 태어났다. 제1차 세계대전과 달리 독일군이 민간인들을 공포에 빠뜨렸을 때 국방군은 여성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엄격한 명령을 받았고 강간은 처벌되었다. 전쟁 중 독일군 병사들은 점령국 여성들과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합법적인 아내가 될 수 없는 동반자들은 종종 임신한 채로 혼자 남겨져 수치심과 사회적 고립 속에 있었다. 일부는 아이들을 고아원에 버리거나 입양 보내기로 선택하여 정상적인 삶을 되찾고 자녀들이 낙인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를 바랐다. 다른 이들은 직면할 어려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지키기로 결정했지만 그들의 아이들을 부양할 능력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유년기 동안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독일인 혈통을 숨기는 경향이 있었다. 종종 동료들의 호기심이나 악의에 의해 촉발된 아이들의 질문들에 답하는 것은 수치심의 감정을 새롭게 하고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다. 대부분은 성인이 되어서야 아버지의 기원을 발견했다. 일부는 아버지를 만나는 데 성공했지만 다른 이들은 생물학적 어머니를 만날 기회조차 없었다. 이러한 모든 국가에서 수평적 협력자들에 대한 박해는 국가적 특수성을 초월하는 공통적인 패턴을 보여준다. 여성의 몸은 국가적 충성심, 도덕적 순결함, 정체성 재건의 문제가 해결되는 상징적 전장이 되었다. 집단적 명예의 수호자로 간주되는 여성들은 국가 정화 과정에서 불균형적인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처벌의 제도화, 공개적 의식에서 공식적인 사법 절차까지 는 박해가 자발적인 충동을 넘어 국가 재건의 체계적인 메커니즘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위반자들을 가시적이고 본보기로 처벌함으로써 새롭게 해방된 지역사회들은 점령의 트라우마 이후 도덕적 경계를 구분하고 집단적 가치를 재확인했다. 특히 정치적 또는 경제적 협력자들, 주로 남성과 성적 또는 감정적 협력자들, 여성 사이의 처우 차이가 두드러진다. 많은 남성 협력자들이 사면을 협상하거나 감형을 받거나 절차적 보장이 있는 공식 법적 절차의 혜택을 받는 동안 여성들은 약식 재판, 즉각적인 처벌, 그리고 사회적 재통합의 가능성 없이 영구적인 낙인에 직면했다. 리다 바로바, 요제프 괴벨스와 관계를 가졌던 체코슬로바키아 여배우의 사례는 이 현상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루드밀라 밥코바로 태어난 바로바는 전쟁 사이 체코슬로바키아 영화계에서 빠르게 상승했다. 그녀의 명성은 국제적으로 확산되었고 1936년에 제3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 스튜디오인
UFA에 고용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괴벨스를 만났고 히틀러가 직접 개입해야 할 정도로 강렬한 불륜을 시작했다. 바로바가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은 나치가 통제하는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보호령으로 변모해 있었다. 그녀는 독일 장교들과의 접촉을 유지하며 경력을 계속했고 1943년에는 무솔리니의 이탈리아에서 행운을 찾았다. 연합군의 징역으로 인해 보복을 두려워한 그녀는 독일로 도망쳤다. 미군에게 체포된 그녀는 정신질환을 가장하여 뮌헨의 요양소에 입원했다. 1945년 9월 그녀는 체코슬로바키아로 송환되어 간첩 혐의로 수감되었다.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그녀는 체코슬로바키아 영화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프라하의 별장을 몰수당했다. 이 사례는 나치 고위 간부들과 감정적으로 연결된 공인들이 일반적으로 익명의 여성들보다는 덜 심각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결과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불균형은 여성의 협력이 국가 재건을 위협하는 도덕적 배신, 상징적 오염으로 주로 인식된 반면 남성의 협력은 주로 실용적인 관점에서 평가되었음을 반영한다. 처벌받은 여성들은 개인적인 결정을 속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도로 점령자들과의 공존을 협상한 사회의 집단적 수치심을 정화하기 위한 희생양 역할을 했다. 적의 자식들, 죄에서 태어난 아이들, 수평적 협력의 그림자는 직접적으로 연루된 여성들을 넘어서 현지 여성들과 독일 병사 사이에서 태어난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까지 미쳤다. 이 아이들은 그들의 잉태를 둘러싼 어떤 결정이나 상황에도 무관한 존재였지만 해방된 국가들이 극복하려 했던 한 시대를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고 체계적인 차별과 제도적 방치를 겪었다. 수치를 보면 이 현상의 규모가 드러난다. 추정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독일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약 20만 명의 아기들이 태어났고 이 중 8만 명이 독일 아버지로 공식 등록되었다고 독일 기록은 말한다. 노르웨이에서는 이러한 관계에서 약 1만 2천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으며 작은 채널 제도에서도 독일인 아버지를 둔 아기 90명이 출생 등록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아마도 보수적으로 집계된 것으로 이후 역사적 사회적으로 침묵된 현상이 얼마나 광범위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아이들의 운명은 국가적 맥락에 따라 달랐지만 공통된 조건이 있었다. 바로 적의 물리적 연장선으로 간주되며 유전적 상징적으로 오염된 존재로 여겨졌다는 점이다. 프랑스에서는 어머니들에 비해 다소 덜 가혹한 대우를 받았지만 공식 조치는 이들이 독일어를 배우거나 독일식 이름을 갖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많은 아이들은 또래와 어른들로부터 공격을 피할 수 없었고 사회적 낙인은 수많은 아기들이 어머니에게 버려져 고아원에서 자라도록 만들었으며 그곳에서도 종종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 노르웨이에서는 상황이 특히 잔혹한 특징을 보였다. 독일, 노르웨이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사생아로 선언되었고 어머니가 수감될 경우 이들은 정체성이 체계적으로 조작되는 특수시설로 보내졌다.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어머니가 형기를 마친 후 자녀를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는 배신자들에게 가해지는 추가 처벌이자 노르웨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노르웨이의 강제 제도화 시스템은 독일의 얼룩을 인구로부터 체계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적 정치적 계획을 드러낸다. 무고하지만 출신으로 인해 낙인 찍힌 이 아이들은 우생학적 요소와 민족주의가 결합된 정책의 대상이 되었다. 의료 및 사회당국은 이 아이들을 유전적 배경만으로 잠재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분류하고 반사회적이거나 범죄적 성향을 지닐 수 있다고 암시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러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끊임없는 차별에 직면했다. 그들은
경멸적으로 모펀 킨데런 독일인의 아이들 또는 NSB 킨데런 네덜란드 나치당의 아이들이라 불렸으며 사회적 고립, 조직적인 괴롭힘, 교육 및 사회 기회에서의 배제를 겪었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하는데 추가적인 어려움에 직면했고, 이는 세대를 늘넘는 취약성의 순환을 만들어냈다. 이 적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 중 가장 놀라운 사례 중 하나는 훗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음악 그룹 아바의 멤버 프리다로 알려진 안니 프리드 알위응스타드의 이야기다. 1985년 11월 15일 전쟁이 끝난 지 6개월 후에 태어난 프리다는 노르웨이의 젊은 여성 쉰이 엘위응스타드와 독일 국방군 병사 알프레트 하제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경우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나치 이념을 생물학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하일리히 히물러가 만든 레이벤스본 생명의 샘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 병사들이 점령지에 인종적으로 적합한 여성들과 자식을 갖도록 장려했으며, 노르웨이 여성들은 특히 아리안 이상형에 가까운 존재로 간주되었다. 노르웨이의 베르코센 마을에서 태어난 프리다는 이 프로그램 아래에서 태어난 약 1만 2천 명의 노르웨이 아이들 중 하나가 되었다. 2해 동안 차별과 사회적 배척을 겪은 뒤 독일의 사생아라고 불리던 프리다를 데리고 쉰이는 스웨덴으로 이주했다.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프리다의 어머니는 사망했고, 소녀는 할머니 아른티네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다. 프리다는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통틀어 아버지가 난파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믿었고, 레벤스본 프로그램과 연관된 자신의 출생 배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아바로 명성을 얻게 된 시점에 한 독일인 팬이 그녀에게 아버지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대대적인 언론 보도 속에 성사된 프리다와 알프레트 하제의 재회는 차갑고 인위적이었다. 그가 내가 자라던 시절 우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할 수는 없다고 훗날 프리다는 고백했고, 이후 이 주제에 대해 다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프리다의 사례는 이 아이들이 마주해야 했던 정체성의 복잡함을 잘 보여준다. 낙인 찍힌 출신 배경의 뒤늦은 발견, 단절된 가족관계의 회복 불가능성, 그리고 성공적인 공적 정체성과 집단적 트라우마로 점철된 개인사 사이의 모순된 화해. 아이러니하게도 나치가 우월한 인종을 창조하기 위해 계획한 실험 속에서 태어난 노르웨이 소녀는 유배와 배척을 겪고 수십 년 후 독일 왕족과 결혼하며 전하폐하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이 아이들에 대한 처리 방식에서 특히 불안하게 다가오는 차원은 그들의 체계적인 병리화였다. 노르웨이에서 영향력 있던 정신과 의사 웨르눌브 웨되고르는 독일 병사의 자식들이 본질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유사과학 이론을 퍼뜨렸다. 그의 연구는 정치적 편견에 물든 것으로 노르웨이 여성과 독일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 50%에서 60%가 인지장애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진단은 임상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편향에 의해 추진되었고, 수많은 아이들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들 중 일부는 평생 그곳에서 지내야 했다. 이러한 사이비 과학은 여러 가지 이념적 목적을 수행했다. 이 아이들을 생물학적으로 결함 있는 존재로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소외를 정당화하고 독일 유전 오염과 관련된 퇴화 서사를 강화했으며 차별적 정책에 과학적 외피를 씌웠다. 시설에 수용된 자녀를 되찾으려 한 어머니들은 의료위원회에 직면했는데, 이들은 대체로 유전된 정신적 불안정성이나 반사회적 성향을 근거로 분리 유지 권고를 내렸다. 이 병리화의 영향은 세대를 초월했다.
오늘날 노인이 된 많은 생존자들은 지속적인 심리적 후유증을 겪었다고 고백한다. 불안장애, 애착 형성의 어려움, 끊임없는 부적 합감 등이 있었으며 이는 진정한 치료 목적보다는 편견에 기반한 임상 개입에 의해 악화되었다. 모니카 디드리히의 사례는 이 아이들이 겪은 정체성의 복잡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쟁 중 중상을 입은 독일인 아버지와 네덜란드인 어머니 사이에서 독일에서 태어난 모니카는 이중적인 이주 경험을 했다. 1947년 아버지가 사망한 뒤 그녀와 어머니는 네덜란드로 돌아갔고 독일계 혈통으로 인해 즉시 국경 문제에 부딪혔다. 어머니는 과거를 지우기 위해 네덜란드 남성과 결혼했고 그들은 암스테르담에 정착할 수 있었지만 모니카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자신의 출신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받아야 했다. 그녀의 대응은 정신적 안정을 위해 침묵 속에서 체념하는 것이었다. 수십 년이 지나서야 모니카는 이러한 경험들을 2006년작 깎이는 이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 와 2012년 자서전 독일 소녀의 기억에서 작품으로 풀어내며 자신과 다른 적의 자식들의 경험을 기록했다. 벨기에 프랑스어권 시민인 헤를린다 스윌레는 플랑드르 출신 어머니와 독일 병사 사이에서 태어난 또 하나의 상징적인 사례다. 2007년 노모가 마침내 아버지의 이름 칼을 알려주면서 그녀의 진실 추구는 본격화되었다. 자서전 뻐꾸기 아이, 적에 의해 잉태된 1904춘 야권 1945에서 스윌레는 자신의 개인사뿐 아니라 약 70명의 벨기에 전쟁 아이들의 삶을 재구성하며 이들이 겪은 일관된 소외, 부재한 아버지의 이상화, 좌절된 수용의 추구를 드러낸다. 스윌렌이 벨기에 여성들이 독일 병사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해 남긴 관찰은 특히 의미심장하다. 지배적인 내러티브에서는 점령군이 일방적으로 혐오 대상이었던 것과 달리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은 독일 병사들을 젊고 잘생기며 제복을 입고 매력적이고 예의 바른 남성으로 묘사했고 이는 거칠고 덜 관대한 현지 남성들과 대조적이었다. 이러한 시각은 점령기 관계에 대한 단순화된 이해를 복잡하게 만들며 이후 민족주의적 내러티브가 제거하려 했던 인간적 차원을 드러낸다. 적의 자식이라는 신분이 가지는 법적 함의는 사회적 낙인을 넘어섰다. 1969년까지 독일 법은 혼외 자녀를 법적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들을 정당한 자손으로 보지 않았다. 1970년 시행된 법 개정으로 친생 자녀의 상속권은 인정되었지만 1949년 이전 출생자로 개정 당시 이미 만 21살을 넘은 이들은 명시적으로 제외되었다. 이러한 선택적 배제는 전형적으로 전쟁 아이들에게 적용되었으며 그들의 제도화된 주변부 위치를 더욱 강화했다. 많은 후손들은 독일인 친가가 상속 청구를 우려해 만남을 거부했다고 보고했지만 대부분의 이 자식들은 물질적 이익보다는 정체성에 대한 인정과 소속감을 더 바랐다. 이러한 역사적 불의를 다루기 위한 공식적인 시도는 오직 최근 수십 년 사이에야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5년 델로르 호프만은 프랑스에서 국경 없는 마음 시에유얼 sans 협회를 설립했으며 이는 프랑스인 어머니와 독일 병사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한데 모아 그들의 출신을 찾고 이중 국적을 취득하는 데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협회의 사무총장인 샹탈 르크레크는 자신도 수치의 자식으로서 이러한 노력의 목적을 감동적으로 표현한다. 뿌리 없이 사는 것은 반쯤 살아가는 것과 같다. 나는 결국 내 이야기를 말할 수 있었지만 그땐 이미 내 삶이 지나버린 후였다. 너무 늦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설령 우리에게는 너무 늦었더라도
우리는 지금 태어나는 이들을 돕기 위해 여기 있다. 그들이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겪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랑 없는 유년기는 빠져나오기에 수년이 걸리는 고독의 심연이다. 이 아이들이 겪은 사회적 고립은 국경을 초월했으며, 이는 최근에서야 역사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공동의 외상 경험이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출신을 모른 채 성장했으며, 허구의 아버지 이야기나 사망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종종 사춘기나 성인이 되어 우연히 진짜 혈통을 알게 되었으며, 이는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남겼다. 교육 및 사회기관들은 이 차별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교사, 사회복지사, 지역 당국자들은 재구성된 국가 순수성의 수호자로 행동하며 암묵적 또는 명시적인 배제를 시행했다. 아이들은 자신의 출신을 어릴 때부터 숨기는 법을 배웠고, 분열된 정체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을 키우며 평생을 살아갔다. 이 아이들이 겪은 정체성의 공백 상태는 특히 고통스러웠다. 모국에서는 적의 자식으로 거부당하고, 동시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과의 어떤 연결도 차단된 채 살아야 했다. 이중적인 부정은 상징적인 폭력의 한 형태였고, 그들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소속감을 크게 훼손시켰다. 이 아이들에 대한 다운은 유럽 사회가 해방 이후 역사적 기억을 얼마나 선택적으로 다루었는지를 보여준다. 일부 집단은 인정과 보상을 받았지만, 이 아이들처럼 다른 집단은 고통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채 조직적으로 침묵 속에 남겨졌다. 이 아이들이 점령기와 전후시대에 대한 공식 역사 서술에서 배제된 것은 유럽 국가들의 기억 형성 과정에서 중대한 왜곡을 의미한다. 최근 수십 년간 생존자들의 증언, 생존자 단체, 그리고 전문 역사 연구를 통해 그들의 존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은 역사적 정의를 위한 행위이자, 이전까지 단순화되었던 가해자 피해자 서사에 반드시 필요한 복잡성을 더하는 과정이다. 코코 샤넬과 다른 공인들의 사례, 특권과 협력, 수평적 협력자들에 대한 처벌의 적용은 계급과 특권의 깊은 불평등을 드러낸다. 평범한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극심한 처벌을 받은 반면, 디자이너 코코 샤넬과 같은 저명 인사들은 점령군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다. 샤넬은 전쟁 전부터 파리 주재 독일 대사관의 히틀러 측근이자 독일 비밀 요원인 한스 귄터 폰 딩클락의 남작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점령기에도 이를 주저없이 유지했다. 두 사람은 리츠 호텔의 고급 스위트룸에서 공개적으로 함께 지냈으며, 샤넬이 독일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근거 있는 의혹도 존재한다. 그녀의 협력은 단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업상의 이익과도 맞물려 있었다. 유대인 베르트하이머 가문은 샤넬 향수의 지분 90%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들의 자금 지원 없이는 코코가 생산을 시작할 수 없었다. 나치 정권이 시행한 아리아화 법률은 그녀의 사업적 이해관계와 완벽히 맞아떨어졌다. 베르트하이머 일가가 프랑스를 탈출했을 때 그들이 지분을 유대인이 아닌 친구에게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샤넬은 나치와의 인맥을 활용해 전체 사업권을 차지하려 했다. 그렇다면 프랑스 해방 이후 코코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수천 명의 익명 여성들이 머리를 밀리고 폭력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것과 달리 샤넬은 단순히 프랑스를 떠났다. 그녀는 애인 딩클라게의 도움을 받아 중립국 스위스로 건너가 1954년까지 그곳에 머물렀고, 돌아올 수 있다고 판단한 후에야 귀국했다. 놀랍게도 브랜드 재건을 위해 돌아왔을 때 그녀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것은 바로 베르트하이머 가문이었다. 이는 개인적 앙금을 넘어선 복잡한 상업 거래였다.
이렇듯 평범한 여성들과 샤넬 같은 특권층 인물들 사이의 운명 차이는 전후에 정의가 얼마나 선택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보여준다. 취약한 이들만을 처벌하고 권력자는 인맥과 자원을 활용해 처벌을 피하는 구조였다. 샤넬의 사례는 특권이 어떻게 처벌을 회피할 뿐 아니라 회복된 평판을 통해 오히려 협력의 역사를 생존과 사업적 수완의 이야기로 전환해 자산화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의인가 복수인가, 기억, 망각, 그리고 용서,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평적 협력 혐의로 여성들을 박해했던 일은 유럽 해방 서사에서 가장 문제적인 에피소드 중 하나로 남아있다. 처음에는 국가 정화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되었던 이 사건들은 역사적 검토를 통해 정의, 복수, 사회통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대중의 심판 이후 이 여성들의 운명은 다양하게 갈렸지만 공통적으로 주변부로 밀려났다. 머리카락이 자라나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물리적 표시와 함께 공개적 모욕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은 그들의 공동체 복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낙인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이는 고용 배제, 사회적 추방, 구조적 빈곤으로 이어졌다. 이 현상을 단지 즉각적 표현 이상으로 이해하려면 그 처벌이 수행했던 다양한 기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성적 협력자에 대한 공개적 모욕은 단순한 보복을 넘는 목적을 수행했다. 이는 집단 정체성의 재건 메커니즘이었다. 군사적 패배와 장기 점령을 경험한 국가들은 상징적으로 회고적 저항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명확한 영웅과 배신자 범주를 창출했다. 처벌받은 여성들은 이상적인 희생양이었다. 눈에 띄고 취약하며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죄를 가진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들에게 책임을 집중함으로써 점령군과 일상적으로 공존했던 전체 공동체는 자신들의 도덕적 모호성을 외부로 투사할 수 있었다. 이 여성들에 대한 폭력은 집단적인 정화의식이 되었고 사회는 이를 통해 일치된 저항의 환상을 되새김질할 수 있었다. 성별 요소는 이 분석에서 피할 수 없다. 경제적, 정치적 협력자들, 즉 대개 남성들은 공식적인 재판 절차, 선택적 사면 또는 영향력 있는 인맥을 통해 가혹한 처벌을 회피할 수 있었다. 반면 성적 협력자 여성들은 요약적 재판과 아무런 법적 보장 없는 처벌에 직면했다. 이 격차는 여성의 협력이 절대적인 도덕 기준으로 판단된 반면 남성의 협력은 실용적이고 맥락적인 기준으로 평가되었음을 보여준다. 수평적 협력, 처벌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여성의 몸이 국가 명예를 상징하는 구조적 가부장제 역시 드러낸다. 적과의 친밀감은 은유적으로 국가 자체의 침투와 정복을 의미했고 그에 대한 가시적이고 극적인 처벌은 여성의 몸을 집단적 재산으로 간주하며 남성의 통제를 재확인하는 의식이 되었다. 그녀들은 진정한 협력자였을까?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 속의 희생자였을까? 이 질문에 단순한 분류로 답하기는 어렵다. 처벌받은 여성들 중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었다. 일부는 독일 병사들과 진정한 감정적 유대를 형성했으며 그들을 추상적인 적이 아닌 개인으로 보았다. 다른 이들은 극심한 결핍 속에서 생존을 위해 실용적인 관계를 맺었다. 또 어떤 이들은 강압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했고 일부는 그러한 관계에서 오는 이점을 기회로 삼기도 했다. 그러나 민중재판에서는 절박한 물질적 상황이나 강제성조차도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되지 않았다. 지배적인 내러티브는 저항한 애국자와 배신한 협력자로 구성된 화해 불가능한 이분법을 설정했으며 맥락이나 단계적 이해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러한 도덕적 단순화는 집단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던 공동체에게는 기능적이었다. 공식적인 사법 절차조차 이러한 편향을 그대로 반복했다. 노르웨이에서는 외형상 합법적으로 설치된 법정들이 여성들의 성적 행위를 반역의 충분한 증거로 삼아 일관되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 과정에서 발전한 판례는 개인적 관계 자체를 범죄로 규정했는데 이는 유사한 상황의 남성에게는 반드시 적용되지 않았다. 이 에피소드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기록한 역사학자 파브리스 비르질리는 이러한 처벌이 여성의 성이 국경을 넘나들 때 공적 사안이 되는 사회 통제 메커니즘을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원래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친밀함이 적을 포함할 때 정치적 문제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여성의 몸에 대한 공동체의 개입을 정당화했다. 역설적이게도 독일 병사와의 합의된 관계로 인해 여성들이 가혹하게 처벌받는 동안 연합군, 특히 소련군뿐 아니라 서방군 또한에 의해 자행된 대규모 성폭행은 처벌받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거의 언급되지도 않았다. 이 불일치는 근본적인 관심사가 여성 보호가 아닌 국가 이익에 따른 성의 규제였음을 보여준다. 전후의 공식 기억은 이러한 에피소드를 체계적으로 침묵시켰다. 만장일치의 영웅적 저항 서사를 구축하는 것은 광범위한 협력과 그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인정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었다. 프랑스, 노르웨이, 그 외 국가들은 이러한 에피소드를 역사 중심 서사에서 배제된 주변부적 각주로 남겼다. 이러한 역사적 침묵은 1970-80년대에 들어서야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페미니즘적 시각과 미시사적 관점에 영향을 받은 새로운 세대의 역사학자들이 이러한 에피소드를 점령과 해방의 도덕적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복원하기 시작했다. 필립 브루드렐의 라 통뒤, 라 톤되 1991, 알랭 브로사의 레 통트, 레 톤테 2006와 같은 선구적 출판물은 비판적 복원을 시작했으며 이 작업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공식적 인정이 거의 전무했다는 사실이다. 전쟁 피해를 입은 다른 집단들은 점차적으로 사과, 경제적 보상, 상징적 인정 등을 받았지만 머리를 밀린 여성들과 그 자녀들은 여전히 정당하지 못한 피해자로 간주되어 회복적 정책과 공식적 추모에서 배제되어야 하였다. 최근에야 이러한 경험을 보다 포괄적인 역사서사에 통합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해방기의 이발, 레 톤테 데 라 리베라숑 2014. 같은 다큐멘터리나 주제별 박물관 전시 등이 이러한 사건을 가슈화하고 비판적이되 공감적으로 맥락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재검토는 협력자의 책임을 상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점령해서 이루어진 결정들의 도덕적 복잡성을 이해하고 적용된 처벌의 불균형과 젠더 편향을 성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겪은 생존자들이 증언할 수 있었던 경우 그들은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남긴 사실들을 드러냈다. 많은 여성들이 우울증, 사회적 고립, 경제적 빈곤에 시달렸으며 이는 종종 자녀와의 강제 분리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일부는 먼 지역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며 본래 공동체와의 모든 연결을 끊었고 또 다른 이들은 원래 거주지에 남아 지속적인 낙인을 견디며 사회적 공간을 유령처럼 떠도는 존재로 살아갔다. 적의 자식들이라는 특정 사례는 집단적 트라우마의 세대 간 차원을 드러낸다. 최근의 심리사회적 연구들은 이들이 오늘날 노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단편적인 정체성과 유전된 낙인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문서화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인정을 요구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협회를 조직했는데 1986년부터 활동 중인 노르웨이의 전쟁 아이들 협회 케이릭스반 폴분댓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에피소드를 현대 유럽의 집단 기억 속에 비판적으로 통합하는 일은 큰 도전 과제를 제기한다. 점령기의 도덕적 복잡성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화된 영웅 서사를 재검토하게 만들며 동시에 실제 협력에 대한 책임을 경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당시 적용된 처벌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그 행위들이 오늘날 기준으로 명백한 인권 침해였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철학자 폴 리코에르는 공정한 기억, 주스테 메모알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기억과 망각, 비판과 이해 사이의 균형을 의미하는 이 개념은 해당 에피소드에 적용될 경우 협력의 문제적 본질과 처벌의 불균형 및 젠더 편향을 동시에 인정하면서 이를 복합적 역사 서사로 통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전쟁 중 여성들이 독일 병사들과 관계를 맺게 된 다양한 동기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평범한 사랑이라는 동기는 체계적으로 삭제되려 했다. 일부 관계는 무모하거나 순진했지만 진정한 애정이 있었던 경우였다. 이러한 이야기는 연대기에서 지워졌고 이 관계에서 태어난 수치의 자식들 역시 마찬가지로 제거 대상이 되었다. 특히 충격적인 점은 독일 병사와의 합의된 관계가 엄격히 처벌된 반면 연합군, 특히 소련군뿐 아니라 서방연합군에 의해서도 자행된 대규모 강간은 거의 면죄되었다는 대조적 현실이다. 이 불일치는 근본적인 관심사가 여성 보호가 아니라 국가의 이해에 따라 여성의 성을 통제하는 것이었음을 드러낸다. 적으로 간주된 자를 자유의지로 선택한 여성은 여성들을 강간한 우방, 군인보다 더 쉽게 비난받았다.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결성된 전쟁 자녀 단체들은 이러한 침묵된 이야기들을 가시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프랑스의 국경 없는 마음, 시올 산 프론티에르, 노르웨이의 크릭스반 폴분댓, 네덜란드의 모니카 디드리히가 주도한 조사 활동 등은 아버지의 출신을 추적하고 제도적 인정을 요구하는 데 실질적 기여를 했다. 이들 활동은 회복적 정의의 일환으로 오랫동안 침묵되어 온 경험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 에피소드를 그들의 정체성 서사에 통합하는 동시에 그것이 기존의 서사를 완전히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부정의의 인식은 역설적으로 오늘날의 적법 절차, 처벌의 비례성, 젠더 평등과 같은 원칙을 강화하며 과거의 실수로부터 제도적 학습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이 에피소드는 트라우마 이후 공동체가 마주하는 도덕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점령, 패배, 그리고 광범위한 협력을 경험한 해방된 공동체는 집단 불안을 가시적인 희생양에 투사했다. 성적 협력자에 대한 요약적 처벌은 즉각적인 카타르시스를 제공했으며 복잡한 진실을 직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가 정화라는 환상을 잠시나마 가능하게 했다. 80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에피소드를 유럽의 역사적 의식 속에 비판적으로 통합하는 일은 억압체제에서 민주주의 재건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내재된 도덕적 복잡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적과 잠자리를 함께한 여성들에 대한 처벌은 해방이 동시에 정의와 복수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상기시키는 불편한 증거로 남아있다.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이상은 오히려 극복하려 했던 비인간화의 논리를 그대로 재현하는 징벌적 충동과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